지난 학기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어느 밤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한 문장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8명이 나를 보고 있다. 어떠한 이성적 근거 없이 갑자기 태어난 그 문장은 그대로 박제되어 버렸고 이후 매일 밤새 불을 켜고 형편없이 낮은 질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서운 감정이나 경직된 느낌을 못 견디게 싫어하고 불을 끄면 그것들과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동거인이 생긴 지금은 타인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금은 마음 놓고 잠들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혼자 잘 때는 습관처럼 불을 켜고 잔다. 그리고 이따금 그 8배 대해 생각한다. 왠지 나이도 성별도 제각기의 존재들로서 떠올랐다. 말로 잘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들은 아마도 나와 연관된 일부 혹은 떨어져 나온 조각들 혹은 방치되어 있는 기억이나 생각이 의인화된 모습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부여해보기도 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분석해보면 해리성 장애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안 했다. 어린애도 아닌데 귀신이 무섭냐고 묻는다면 무섭다. 다만 나한테 귀신은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언어로 규정지을 수 없지만 나에게 분명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 영역이다. 그것들이 의식의 영역으로 흘러오려고 할 때 나는 흘려보내지 못하고 망각의 댐을 더 높이 쌓는 방식을 택했다.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과 밀도를 갖춰 귀환한다. 나를 깨어있는 채로 가위 눌리게 하는 유령으로 생각할 땐 그것들이 무섭고 마주하기 싫지만 막상 그것에 필요한 관심을 주어 씻기고 먹이고 입혀보면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했다. 충분한 대화 끝에 마음이 풀리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저 있던 자리로 돌아와 그동안 할 수 없어 하지 못했던 제 역할을 한다. 혹은 사라진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유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죽은 사람의 홀령. 2.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나는 다시 생각해본다. 사실 유령이란 이름은 없지만 실제 하는 것은 아닌가? 유령은 이름이 아니다. 유령이라 통쳐 불려지는 그 각각의 존재는 구별된 목적을 지니고 합당한 이름을 갖기 위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묻혀졌지만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그들이 도처에 있다. 공간과 시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공간 위에 시간이 쌓이고 시간 위에 공간이 형성된다. 나는 유령이라는 것이 이승을 떠나지 못한 사람의 영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공간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낸 시간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어딘가에 남아있다. 증명해낼 수 없지만 나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보면서 각 나라마다 또 각 공간마다의 말하자면 기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기운에 민감해서 곧잘 지배당해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쌓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집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쌓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쌓은 시간이 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간을 공유하는 모두의 시간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124번지의 유령 또한 거주자들의 시간에 의해 나타나 그 공간에 들어온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모두가 그 주고받는 영향의 촘촘한 그물망 안에 있다. 내가 살면서 끼친 해악보다 많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이 지구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끔찍하게 무거워서 살기가 무서워진다. 어떻게 사람들은 매일 삶이란 걸 살아낼 수 있는 걸까? 죽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산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죽을 만큼 피곤할 일이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마치 유령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다.
언어는 비껴야 하는 일들이 결국 언어에 봉인되고 독서란 봉인된 유령을 언어의 주문으로 불러내는 일이 된다. 작가는 유령에게 언어라는 육체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 나누게 한다. 유령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의 사전에서 빌러브드가 갖는 의미가 다르듯. 노예제를 알지 못하지만 자유롭지 못할 바에 죽는 게 낫다는 느낌을 알 것 같다. 아이는 가져본 적 없지만 나는 당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귀신 들린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외로운 아이가 자연을 벗삼아 시간을 견디는 마음을 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허기도 안다. 도망자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떠돌아다니는 삶의 이점과 허점을 안다. 들판에 나가 설계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을 등지고 침대에 누워 색깔을 보는 것에 상응하는 감각에 집착해 본 적은 있다. 죽임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들과 열심히 싸우다가 그래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찾아낸 적이 있다. 나의 그 시간들은 소설의 언어를 접했을 때 유령이 깨어나듯 잊혀진 감각들을 일깨운다. 단어에 겹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물에 깊이 빙의되어 강한 신체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 그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모든 언어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모든 이름은 이름에 봉인되어 있지만 차마 담을 수 없는 실제가 있다. 빌러브드를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와 부합하게 납치당한 기분으로 그때의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냇가의 발자국에 내 발을 넣어보면서 나는 유령에 대해, 나에 대해, 나의 유령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될 수 있다면 풍경만 남기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